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양자역학과 반야심경의 대한 강의의 2부 중에 5번째 강의여서 제목은 진리 반대도 진리라는 말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반야심경은 공과 중도를 강조하지만 우리들 보통 사람들은 공과 중도 이치에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물을 실체를 보고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걸 깨트리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깨달은 자 입장에서 설한 경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행적 이치에 따라서 사물의 여러 가지 모습을 살피는 것으로서 한번 반야심경에 접근해 갈 겁니다. 먼저 장자에 나오는 이 얘기를 한번 음미해 보죠. 장자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논략을 명가라 그랬는데, 명가의 대가 해시가 장자에 대해서 많은 걸 논쟁하고 토론했는데, 해시가 이런 말 합니다. 그 왼쪽 그림이 해시고 오른쪽에 편안하게 누워 있는 사람이 그 장자가 지금 나비가 되는 꿈을 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말 해요. 해시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말은 쓸모가 없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장자는 이런 말 합니다. 자, 쓸모없는 것을 알아야 비로소 쓸모있는 것을 논할 수 있다. 해시 당신이 넓은 황야를 걸어간다고 하자. 땅은 더없이 넓고 크지만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발을 딛는 부분일 뿐이다. 나머지 부분은 직접적으로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해서 다 파버린다면 까마득한 절벽 위에 발 딛는 부분만 남게 될 것이다. 이래도 쓸모있는 것과 쓸모없는 것으로 나눠 생각하겠는 것인가? 쓸모있는 것이 쓸모있으려면 쓸모없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사실 그렇죠. 발 딛는 부분만 빼놓고 다 파버리면 누가 걸어갈 수 있어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쓸모있는 것은 쓸모없는 것이 있기에 그 도움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물은 반드시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그 의미를 갖는다는 거. 제가 그 연기법은 여기서 강의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거는 나중에 용수의 그 삼재계라는 내용에서 공과 중도할 때 구체적으로 쓰기로 하고, 지금은 그냥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갖는다는 뜻으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물이 고유한 성질이라는 것도 다른 것과 독립적으로 그런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의미를 드러낼 뿐입니다.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불교적 진리를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왜 양자역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의미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딴 게 아니고, 그 이유는 불교적 진리, 즉 연기법의 심오함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연기법을 말로 설명해서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존재, 비존재, 상주, 단미를 떠나 열애는 중도를 취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깨달음이 없는 일반인이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또 여기 앉아서 숨쉬고 느끼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나라는 것에 실체가 없다니 그 말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접근해 가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존재, 존재, 비존재, 또 상주, 단미를 떠난 중도, 번뇌죽 보리라는 말은 증득해서 해야 될 문제로서 이것을 이성적 사유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물리 현상에서 논리적으로 그런 말과 비슷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록 불교적 진리를 증득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불교적 진리를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중성이나 양자 중첩은 논리적으로 중도나 또 번뇌적 보리를 이해하는데 또 도움이 되고, 확률파의 개념은 공의 이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만약 우리가 양자 현상을 모른다면 불교는 비논리적이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종교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번뇌적 보리,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 자체로서는. 그 다음에 존재를 떠난 중도, 그것도 형식 논리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양자 현상을 통해서 그와 유사한 현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과연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진리의 모습에는 그런 것이 있는구나 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 불교가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지만 그 바탕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맹목적인 믿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의 행정을 말하는데 이런 데서 양자역학은 학문 그 자체로서는 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불교인으로 하여금 정은 스스로 깨달아야겠지만 믿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이해를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가진 다음에 내가 수행을 해야겠다. 여기까지는 이끌어 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의 행의 경지까지 가는 데는 양자역학이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만이 양자역학이 알아야 하는 거 다가 아니거든요. 또 뭐가 있냐면은 양자 현상을 알면은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와 실체론적 사고에서 매어서 진실을 보지 못하고 매트리스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진리 반대에 대한 얘기예요. 한번 진리 반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죠. 양자역학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한 덴마크의 물리학자 보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얕은 진리는 그 반대가 틀렸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진리죠. 하지만 더 깊은 진리가 있다면 그 반대 역시 더 깊은 진리가 된다. 아주 이상한 말 같죠? 근데 그걸 한번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죠. 자, 먼저 우리가 상자상 실험이라는 걸 할 텐데 먼저 여러분들한테 간단한 물리학적인 그 도구나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왼쪽 그림은 전반사 거울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빛을 다 이렇게 반사시키는 겁니다. 근데 오른쪽 거울은 반투명 거울이라고 해서 보통 유리 표면에다가 은을 적당히 도금시켜 놓으면은 반은 반사하고 반은 투과하게 돼요. 이런 거울을 우리가 반투명 거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반투명 거울이 있으면 요번에 그 그림을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준 것처럼 왼쪽에 있는 것처럼 어때요? 거울에 들어오자 들어온 빛이 하나는 그냥 지나가고 하나는 그 반사가 되죠. 그러니까 1이라는 빛이 들어왔다면은 반은 반사하고 반은 튕겨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 강원에서 나온 빛을 동시에 두 곳에 보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투과한 놈과 반사한 놈이 있으니까. 자, 반투명 거울을 이용하면 입자 하나를 빛하고 똑같아요. 입자 하나를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보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입자나 원자도 파동이거든요. 자, 여기에 이상한 게 나오네요. 우리가 지난번 제2부 2강에서 입자 하나를 보낼 때도 그 입자 하나가 간섭 무늬를 만든다고 했거든요. 다시 말해 두 군데를 간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파동을 놓고 보면 왼쪽 그림처럼 쓱 와서 반투명 거울에 붙여서 A는 반사가 돼서 올라가고 B는 반은 투과하죠. 입자 하나를 보내면 어떻게 되느냐. 입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이런 파동이니까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쪼개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만들었어요. 자, 거기에 빨간 색깔로 1이라고 표시한 데는 지금 파동이 오는 겁니다. 그 왼쪽에서 온 파동이 2에는 반투명 거울이 있으니까 반은 지나가고 반은 반사가 되죠. 그 반사된 빛은 다시 전반사 거울이 있어서 100% 반사시키면 어떻게 되겠나요? 투과한 빛은 아래 상자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반사된 빛은 윗상자에 들어가게 되죠. 그게 3이에요. 그 3에는 상자가 두 개 있어가지고 1에서 들어온 빛이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반은 아래 위에 있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그 파동을 그렇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입자 하나를 보내더라도 3에 있는 두 개의 상자에는 두 상자는 모두에 입자가 파동으로 존재하죠.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강의 들은 그 2강에서 이중수를 실험해서 입자 하나가
간섭 현상을 나타낸 걸 보였죠. 입자 하나를 보냈는데도 슬릿 위에도 가고 아래도 가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건 똑같은 거니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삶에 지금 있는 상자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서 파동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 입자가 어디 있는지를 보지 않고 그냥 거기 슬릿이 있어서 그 슬릿을 열어버렸어요. 열어버린다면 파동이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면 그대로 그 이중 슬릿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간섭 무늬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거는 입자가 두 군데 동시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가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거 이상하다 싶어서 정말 입자가 어디 있는지 한번 열어봐요. 이렇게 상자 열어서 입자가 이제 확인해 보면은 위에 있으면 어때요? 입자 하나니까 위에 있으면 아래는 없겠죠. 아래에 있으면 위에는 없겠죠. 그러면 실제 열어보면 그렇게 돼요. 어느 한 곳에만 있는지 확인되거든. 확인하면 간섭 무늬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3에 있는 상자의 스릿을 통해서 원자 하나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 둘 중 하나에만 있거든요. 다시 원자가 한 곳에 있다는 증거를 내가 찾아낸 겁니다. 조금 전에는 원자 하나가 두 곳에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지금은 원자가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찾아냈어요. 똑같은 실험에서. 그러면 똑같이 마련된 상자쌍 실험에서 관찰자는 원자 하나가 두 개의 상자에 들어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고 한쪽 상자에 들어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상자쌍 실험은 원리적으로 이중 슬릿 실험과 똑같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죠? 진리 반대도 진리라는 사실을 이중 슬릿 실험보다는 이 상자쌍 실험이 더 잘 보여주죠. 사실은 우리가 이중 슬릿 실험에서도 진리 반대도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자쌍 실험을 통해서 더 극적으로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뭘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되죠. 상자쌍 실험에서 보듯이 미시세계의 대상은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 실체가 형성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박스 두 개에다가 넣고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슬립만 열어두면은 그런 식으로 질문하면은 이놈은 두 군데서 나와가지고 간섭문을 만들고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면은 어느 한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달리하면 대답이 달라져요. 그죠? 그래서 상자쌍은 어떻게 배열하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답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의식 없는 도구가 뭘 증명할지 선택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 실험은 관찰자가 의식이 있어야만 한다는 걸 말해주는 건데 이건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논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이 문제는 빼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제2부 5강에서는 우리 마음이 상자쌍의 작용과 유사하거나 같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질문하는 방식에 따라서 자연은 우리에게 대답을 달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연에서 그런 현상을 발견했다면 인간사의 문제도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따라 정반대로 반응할 것이라고 유추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유추함으로써 우리 마음이나 세상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은 윤리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반대도 진리일 수가 있다면 선과 악도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것도 역시 논란이 많은 문제라서 이 문제를 여기서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성인들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선악을 초월하라는 말을 했는데 수행이 깊으면 실제로 선악을 초월하게 되고 선악을 초월할 때 참다운 행복을 얻게 된다는 체험이 있어요. 그런 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수행이 깊다고 해서 꼭 전문적인 수행자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보이는 왼쪽에 나타난 사람은 하버드대학교 신경과학자 제임스 오스틴인데 이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일본에 있는 어떤 그 선사를 통해서
선을 지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꾸준히 선을 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버드대학교에 있다가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지하철역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갑자기 우주와 자기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하면서 소위 우리가 불교적인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멋있는 책을 2권 썼는데 여기서는 선과 뇌의 학년이라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이 얘기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 책 53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체험의 역설이 넘쳐난다. 한없이 무한한 가능성과 함께 공존하게 되고 자기가 무한한 가능성과 공존하게 되고 색과 공이 다시 말해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 무아의 경지에서 매 순간 현재로서만 살아간다. 이 경지에서는 이전에 선과 악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상태에서 자유롭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잘 판단해서 공명정대하고 스스로 윤리적이다고 여겨진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초월함으로써 더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심오한 깊이에서 일어나는 변화 대상의 영역은 기질, 태도, 자기인식, 사고, 행동 등 총체적인 법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계에서도 일련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상자상 실험을 통해 진리 반대도 진리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대상이 관찰 전에는 확률파로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오온이 다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반야심계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신경이 진리를 말하고 있다면 진리 반대도 진리일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8고를 말씀드렸죠. 제 1부에서. 근데 8고 중에서 오치용고는 굉장히 심오한 거기 때문에 당분간 생각하지 말고 나머지 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생로병사 문제도 그게 간단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겪는 그런 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괴로움과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게 마련이죠. 그렇다면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나의 행불행에 큰 역할을 할 거잖아요. 다시 말해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주로 상대방과 나와의 생각이 다른 데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마치 그 상자상 실험에서 내가 이 박스를 슬릿을 열어보느냐 아니면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느냐 하는 이 나의 질문 방식에 따라서 상자가 다르게 대답하듯이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도 나의 태도에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경우 다르다는 것을 틀리거나 잘못된 것으로 보고서 붕괴하거든요. 그러니까 붕괴하게 되면 그럼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괴롭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다르다는 것은 사실은 다양성을 뜻한다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왜냐하면 그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나와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내가 모르는 세상을 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다르다는 것을 포용하게 되면 내가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워지면 큰 깨달음도 오게 됩니다. 큰 깨달음이라 해서 반드시 불부사의 경지를 뜻하거나 전문적인 수행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워하던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되는 인격의 변화를 제가 뜻하는데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수행자에게만 큰 깨달음이 온 것이 아니고 뜻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10분씩 마음 챙김 명상을 하던 어떤 사람을 제가 아는데 그 사람은 그런 명상을 한 지 많지도 않아서 한 몇 달 정도 했다 그래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되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을 아주 용서하게 됐다는 그런 경험을 저한테 한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꾸준함과 바른 것 뜻입니다. 딱 뜻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정말 바르게 살고 이
부처님의 법이 옳은 거니까 한번 그대로 시킨 대로 살아보자. 이 바른 뜻을 세우고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좌선을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강의는 당분간 일상적 고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 오치용고라든가 그 상로병사 같은 것은 당분간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걸 다룰 때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뜻이 바르고 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과거에 저지른 큰 잘못이 있던 사람은 그게 늘 마음을 찔려서 괴로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과거에 저지른 어떤 나의 잘못, 나 양심의 가책, 이런 것이 괴로운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 세상 이치가 고라는 것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다음 강의에서는 바로 과거에 저지른 잘못, 그것이 현재 나의 행동과 어떤 관계를 갖고 그것을 지울 수 있는지, 공하다면 지울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